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기존에 전통적인 이제 영리기업 형태들이 있었다면 또 기존에는 또 비전통적인 비영리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영역들은 상반되고 또 분리된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 속에서 경제적 가치와 또 사회적 가치의 중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CSR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CSV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나는 사회적 가치를 다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기업들 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업 비영리 기관들 중에서도 수익 활동하는 일부 비영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중간 단계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영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와 또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또 영업활동, 경제적 활동도 같이 수행하는 기업이다. 우리가 이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이런 그 수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또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 기업들과 전통적 비영리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우리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하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 기업들은 말 그대로 또 부의 창출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통해서 혁신적이면서 때로는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슈들 또 공공적인 이슈들을 또 복지적인 이슈들을 담당을 하면서 그 역할들을 수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중간 단계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대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취지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들은 벤처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소셜 엔터프라이즈라 해서 앙트프로너십에 대한 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지, 또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들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회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사회 통합에 대한 이슈들, 또 실업이라든지 또 이런 일자리 해소에 대한 이슈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에서 출발하여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과 또 비영리 기관들의 특징들을 결합한 또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입니다. 보시면 취약계층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하고 있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공헌을 하거나, 예, 지역사회 공헌을 하거나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을 같이 추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상충적인 이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냐 또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조율을 하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그 비즈니스적인 영역들도 중요하다. 출발은 사회적 목적으로 출발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 비즈니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무리 좋은 사회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기업으로서 운영되지 않고 또 연속성이 없고 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좋은 사회적 가치의 목적들을 계속적으로 좀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업활동에 대한 비중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출발은 사회적 목적에서 출발을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장 사회통합 관점에서 사회에 진입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 또 그래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또 취업이 제한되는 이런 모든 계층들을 우리가 취약계층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범위들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가구 평균 소득의 60% 미만자들, 가구 중위 소득의 60% 미만자들을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들, 우리가 흔히 뭐 다문화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다문화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 또 뭐 그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라든지, 요즘 이제 그 가정 해체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과 관련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령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60세, 65세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또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에서 이야기할 때 고령자는 55세가 기준입니다. 왜 여기서는 연령이 낮냐면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55세가 무슨 고령자냐 얘기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60세까지 청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근로를 하려면 좀 더 이제 연령대를 조정을 해야겠다는 이슈가 있어서 55세 이상을 여기서는 고령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장애인. 최근에 이제 장애인의 등급제는 없어졌죠. 중증이나 경증 상관없습니다만은 장애인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지금 한 3만 3천 명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갱생보호 대상자, 그 우리 뭐 흔히 재소자로 얘기하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그 갱생과 관련된 이런 교육 훈련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범죄 구조 피해자. 그래서 범죄 활동을 구제하다가 거기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장기 미취업 청년이나 격려 단절 여성, 특히 이제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는 이런 지급 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취약계층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거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의 어떤 그 인증 제도의 어떤 재정이나 출연 배경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도 IMF 외환위기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준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일자리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낸 이슈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뭐 뉴딜이다 뭐다 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제 기업이 만드는 것이죠.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뭐 공무원들, 뭐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존 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특히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좀 그 거부감, 제한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100억 매출을 내는 제조업이 있다고 치면 보통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매출 원가가 보통 한 7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매출 이익이 한 30% 정도 됩니다. 100억이면은 70억, 또 원가가 70억, 그 다음에 매출이익이 30억 되겠죠. 네, 판관비가 뭐 한 대충 20%,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쭉 다 나갈 거 안 나갈 거 다 따지면 뭐 당기순이익이 보통 2에서 3% 되죠. 그렇죠? 그럼 100억 매출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조업은 종업원 1인당 1억 정도가 평균이고 도소매나 서비스업은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매출을 보면. 그러면 매출 100억 하는 회사는 통상적으로 아마 100명의 일반 제조업이면 100명의 종사자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당기순이익이 2, 3억 정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4에서 6억 정도로 2배로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매출을 200억으로 올리면 되겠죠. 매출을 200억으로 올리면 되겠죠. 100억에서 200억 올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겠죠.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이런 그 원가나 판관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예를 들면 10명 이 인건비 3천만 원씩만 잡으면 10명이면 3억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을 자르면 똑같이 100억 매출을 하고 있지만 90명이 100억 매출을 내서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100명이 하던 일을 90명만 하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3억이 되는 거죠. 플러스 3억 이상이 더 되죠. 뭐 복리후생비 이런 거 다 따지면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 채용이나 고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그만두게끔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력을 늘리는 것에 기업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그걸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사회 양극화라든지 또 저출산 고령화 또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민소득 3만 불이죠. 3만 불 시대 도래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뭐 소득이나 지불 또 생활의 이런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생기면서 2007년도 1월 달에 사회적 육성법을 발의하고 2007년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도 꾸준히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인증이다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진입을 하기 전에 예비라는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보면은 이제 그 2020년 9월 정도까지 해서 한 2,600개 정도 인증은 한 3,000개가 넘었지만 3,200개 정도 가까이 되지만 또 그 중간에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 닫은 사회적 기업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또 인증을 뭐 반납이다 이런 표현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인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뭐 갱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없이 한 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가 많고요. 주직별로 보면은 일반 그 상법상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민법상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쭉 이렇게 협동조합까지 있지만 딱 보면 딱 기본적인 조건 하나죠.
법인격을 가져야 돼. 법인격. 예, 무조건 법인이어야 돼.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진입했다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인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간 좀 원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됐다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들이 가장 많고, 우리가 살펴봤던 마을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농업체, 농업 경영체에서 전환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들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차피 목적 자체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인데 이런 형태들 중에서도 전환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처, 여기서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한 10여 개 부처 정도 됩니다. 뭐 환경부, 뭐 교육부, 뭐 산림청, 뭐 문화재청, 뭐 이런 데들이 다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중앙부처장이 지정을 한다. 지정.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이고 사회적 기업은 인증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 사실은 얘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예비 사회적 기업도 그냥 사회적 기업의 범주 내 카테고리에 넣어서 통칭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포괄적 용어를 쓸 때도 원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런 데들이 대상이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들도 이제 그 범주 내에 자연스럽게 좀 넣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인증이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위해서는 7가지 요건, 그 다음에 예비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요건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는 조직 형태입니다. 조직 형태는 다른 어떤 형태의 조직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아니면 되냐면 개인 사업자만 아니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아니면 된다. 법인이어야 된다. 예. 법인이어야 된다. 그게 뭐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도 이제 법인격을 부여를 하잖아요. 협동조합이든 뭐 마을 기업이든 그다음에 뭐 농업 경영체든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든 여러 가지 형태든 뭐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단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법인 형태면 된다. 개인은 안 된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개인 회사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소유와 지배가 그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법인은 그래도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뭐 우리 일반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100%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법인이 는 별도의 나와 상관없는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100%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법인에서 발생된 수익을 내가 임의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법인과 관련된 이런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인들은 어떤 사원총회나 또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점들이 있어서 개인은 안 되지만 무조건 법인의 요건들은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이제 정관이죠, 정관. 예. 그래서 보면 정관 규역을 갖출 것, 이게 무슨 요건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연히 법인을 하려면 정관 규역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건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해야 된다. 예비는 3개월, 그 다음에 인증은 6개월 이상.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급 근로자 고용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인력의 고용, 그 다음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이 이슈는 사회적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급 근로자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이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기준들, 또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당연히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이런 이슈들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지만 어쨌든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럼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느냐? 사실 과거에는 이제 한 명만 고용을 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원수를 뭐 3명, 5명 이런 식으로 좀 더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을 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뭐 취약계층을 고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유급 근로자 중에서 유급 근로자가 한 명인데 취약계층 한 명이면 취약계층을 100%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면 뭐 법인 형태가 되고 당연히 법인이니까 정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계약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제한상해라든지 요건들이 엄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는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권장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기업들한테 얘기를 하면 기업들이 대표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요. 아니 내가 죽어라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익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내놓던가 뭐 기부하거나 뭐 후원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내가 손해 아니냐 그것도 3분의 1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여기는 이제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의 3분의 2잖아요. 이익도 마찬가지죠. 물론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매출 대비 비용을 어떻게 산정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나오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매출에서 비용을 빼니까. 그래서 매출을 좀 낮게 잡거나 비용을 많이 잡으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뭐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사실은 기업에서 뭐 사회적 기업가들은 뭐 투명하게 하고 또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게 사실 이익이고 그다음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쓰라고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사회적 목적에 대한 개념들이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기부나 후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를 제공을 했으면 취약계층 고용된 인원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활동들도 다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한다고 얘기를 간주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복리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활동들을 지원을 한다.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개선을 한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사실은 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다 비용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교육훈련비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직원들의 그 취약계층 고용을 하고 있고 그 취약계층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리후생적인 역할 활동들을 한다. 이런 것들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또 신규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위한 어떤 적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회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돈이 3분의 2 이상이 이걸 뭐 재투자하라고 해서 그 돈이 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지정에 대한 요건들은 크게 보통 뭐 한 4가지, 보통 이제 4가지 정도, 또 5가지 정도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래서 인증사회적 기업은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죠. 뭐 그 사원총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자는 누굽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뭐 종업원이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고객사나 거래처도 될 수 있고 협력업체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죠.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해라. 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객관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공정하게 다루려면 투명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만약에 이제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다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도 뭐 이사로 참여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직원들도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뭐 운영위원회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뭐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그 간편한 그 해임 이런 것들을 해임이나 면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이슈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 고용 관련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인데 우리가 좀 보면 이상한 게 있죠.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무비가 매출액이 50% 이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매출액이 금액이 큰 것이고 노무비가 당연히 매출액 내에서 인건비 이런 것들은 뭐 원가나 또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인증 요건이 최소한의 요건이잖아요. 최소한의 요건이다 보니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만 있으면 되냐면 직원들의 인건비의 50% 이상의 매출만 있어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초기에는 이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을 고용을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약해서 매출이 적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너희가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해다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중 한두 번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그때만 딱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일형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남북 하나 재단에서 공고를 내서 그 기간 내면 모집을 하고, 또 환경형 뭐 문화재청에서 하는 뭐 산림청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은 그때 공고를 내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1년에 한 번, 많으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정부 기관은 거의 한 번인 경우가 많고요. 또 사회적 기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입니다. 그래서 뭐 기간에 상관없이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신청이 되면 일정 업체들이 모이면 그걸 모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까지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처음에는 이제 이거 3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인증이 취소되거나 반납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뭐 갱신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조직 형태에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법인.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지만 회사든 뭐든 간에 법인이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래서 개인만 안 된다. 개인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라라 그랬죠. 유급 근로자 고용 관련해서는 인원수는 제한이 없지만 일자리 제공인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뭐 예비는 1명 이상, 또 인증은 3명 이상, 또 이거 5명, 3명 이렇게까지 이제 그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 행위니까 그래도 1명 고용하고 나서 일자리 제공 행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 거죠. 자, 사회적 목적 실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하죠.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게 합해진 일자리도 제공도 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이거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이나 기타형, 요즘 기타형은 이제 우리가 차형이 혁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자세한 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 이 5가지 유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수혜자나 근로자들. 서비스 수혜자는 이제 고객들이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수혜하는 수혜 대상자들이 되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최소한 2개 내지 3개의 카테고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어떤 운영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직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혜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운영위원회나 외부 자문위원이나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는 형태들.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어떤 기관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도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다음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매출이 노무비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정관 필수 기재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건 필요해요. 설립 목적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하겠다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뭐 사회적 기업을 뭐 지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립 목적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이슈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청산이나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은 뭐 빚이 있으면 빚을 다 상환을 하고, 그래도 남는 그 잔존된 자산이 있다면 그 남는 자산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에 공익기관에 그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게 돼 있죠. 청산했을 때도. 그래서 이익의 설립 목적, 그다음에 이익의 3분의 2가 발생했을 때, 또는 청산, 또는 이제 뭐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임명과 관련된, 임직과 면직과 관련해서, 임면과 관련해서 부정당하게 또는 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들도 넣게끔, 정관상에 넣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는 이런 사항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써라라는 이슈들은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요건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일자리 제공형인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은 원래는 50%예요.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취약계층 근로자가 50%가 넘어야 된다. 자, 직원이 한 명인데 한 명이 취약계층이면 100%죠. 두 명인데 한 명이 취약계층이면 50%고, 세 명인데 한 명이 취약계층이면 33.3%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은 50%예요. 회사에 재직하는 종사자의 50%가 취약계층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자의 50%가 취약계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한다. 뭐 어떻습니까? 우리 서비스 대상자들은 거의 100%가 고령자니까 다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다 장애인들도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뭐 장애 연구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데들도 다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 제공형은 직원들 중 50% 이상,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혜자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3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50%지만 30% 이상만 해도 우리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다시 50% 올린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올리고 있죠. 그냥 그대로 30%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실 기존의 사회적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명확하죠. 직원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련된 증명서류,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증명서, 또 취약계층, 뭐 저소득층이면은 기존의 어떤 그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들, 뭐 이런 것만 내면 되니까 그 대상자들이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 명확했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한 60% 이상이 일자리 제공형의 사회적 기업들에 많이 해당이 됐었죠. 최근에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이런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데인데, 이런 거죠. 일자리를 제공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준에는 못 미쳐. 한 20%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20%, 30%는 안 돼. 일자리 제공형도 좀 못 미치고, 직원이 5명인데 한 명만 취약계층이야. 20%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객들 중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받는 수혜자들 중에서 취약계층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 일자리 제공형도 안 되고 사회 서비스형도 안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해서 20% 각각 20%만 넘으면 혼합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것도 각각의 30%죠. 각각 30%, 이건 50%, 50%, 30% 플러스 30%인데 역시 각각 20%로 현재 유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유형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조직을 지원하는 형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20% 이상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사회 공헌령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관련된 이슈들이 있지만 인증이 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이런 이슈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 공헌령은 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기타형이 있습니다. 기타형은 뭐냐면 일자리 제공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라고 하기에도 좀 아니고 해서 좀 애매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 혁신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기타형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창의 혁신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떤 창의적 아이템들, 혁신적 아이템들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합니다. 지하철에 그 외국인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공연하는 이런 것들 많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예술 무대 뭐 이런 거. 그런 애들 보면 보세요. 그분들을 고용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분들 고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연을 했을 때 그 공연의 수혜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지하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몇 %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연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어렵죠. 그럼 일자리 제공형도 아니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도 아니고 당연히 혼합형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뭐 지역사회 공헌도 아니야.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기쁨과 즐거움도 주고 뭐 이런 걸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냥 애매하니까 이런 데들은 기타형으로 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들, 아름다운 가게나 또 행복한 나눔 가게 이런 데들을 들어보셨겠죠. 굿윌 스토어 이런 데들 보면 굿윌 스토어는 아직 이제 사회적으로 안 갔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들도 보면 취약계층을 일자리를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그 자원의 재활용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이 다 이런 기타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공헌형이나 기타형 같은 경우는 그 범위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이슈들이 정말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클리어하진 않다. 다만 요즘에 이제 좀 그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는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클리어한 거는 일자리 제공이 가장 명확하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형도 사안에 따라서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지정이나 신청하는 방법은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고가 나죠.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인증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담 및 컨설팅이 가능한데 각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이런 데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무료로 다 상담도 해주고 또 지원도 해주죠. 신청 접수하고 그다음에 서류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하죠. 인증이든 예비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하죠. 고용노동부 심사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모으면 그때 한 번씩 심사를 하죠. 그다음에 예비는 그 공고 내에서 그때 그 기간마다 모아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 사례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도움들이 이런 데들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런 이슈들이죠. 여기는 굉장히 이제 그 자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 돌봄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또 순환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베어베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네이버 창업자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그 일거리를 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죠.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 이런 것들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쿠키를 만든다거나 뭐 푸딩을 만든다거나 뭐 커피를 뭐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또 특히 이제 이런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이 종료되면 실제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분들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분들을 집에서 돌보기 위한 가정 누군가가 또 거기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 보호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도 그렇고 경제 활동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게 낮아지니까 또 이렇게 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정부에서 다 커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들이 사회로 들어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사회 통합이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한신 플러스 케어도 이제 대표적인 그 심리치료 관련된 이건 이제 그 한 세대인가요? 그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데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술치료, 심리치료, 뭐 이런 거, 음악치료 이런 거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둘이 함께라든지 이제 특히 그 장애인들이 여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되니까 장애가 없는 여행 이런 상품을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테스트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참 대단한 기업, 송파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지금 매출이 뭐 100억이 넘어간다죠. 그래서 뭐 그 코딩 뭐 이런 이슈들이 한참 많이 강조가 됐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테스팅 이런 것들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좀 약간 전문성 있는 여기 아마 삼성 출신들이 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예 기획, 그다음에 공연, 문화예술 이런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지역의 영농법인들,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들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비기슈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지하철 입구에 가면 이렇게 그 우리 옛날에 이제 노숙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잡지를 판매를 하죠. 그분들이 이거 비즈니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처음에 잡지를 한 10권 정도를 그 주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5,000원에 팔고 2,500원 본인의 수입이 되고 또 이제 2,500원은 이제 그 법인에 납부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잡지를 판매를 하고 그 잡지를 파는 거에서 적립을 해서 본인이 또 자립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어차피 홈리스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동 주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런 것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가게 이런 형태들. 사실 아름다운 가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해보면 하면 결손이 나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기아대치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나눔 가게 이런 데들은 좀 더 그래도 경쟁력 있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긴 하죠.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요즘 청년들의 주거 복지 문제 이슈들이 굉장히 크죠. 옛날에는 우리 그 주거 이슈가 있을 때 뭐 민달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좀 대두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분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보면 최대 50명까지,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 기업 2년,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 2년, 인증사회적 기업 3년, 총 5년 동안 직원들의 인건비를 50명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대충 한 180, 200 받는다 치면 그게 이제 퍼센트에 나눠지기 때문에 뭐 한 120이라고 쳐요. 그러면 뭐 한 120이다. 그럼 10명이다. 그러면 1200. 1년이면 한 뭐 1억 한 대충 한 5천 되잖아요. 인건비를 1년에 1억 5천을 지원받는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걸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7, 8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자체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일자리 관련된 자금과도 연결이 좀 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지자체들은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돈 없는 지자체들은 좀 더 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근로자들을 보면은 이제 3년차를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60%, 50%, 30%,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80%, 70%, 50% 이렇게. 옛날에는 보통 100%에서 90%까지 급여의 100%에서 90%를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업기간이 종료 후에 인건비가 끊기면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취지를 못 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율을 그동안 계속 내렸어요. 뭐 70%, 50%까지 계속 내렸다가 일반은 이제 30%까지 계속 고용하면 20%에서 50%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낮췄죠. 50% 정도만 지원을 하고 50%를 자부담을 하면 보조금이 끊기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해봤자 뭐 회계, 또 뭐 영업, 뭐 이런 쪽, 뭐 마케팅 이런 쪽 인력들이 전문 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업개발비라 그래서 연간 1억 한도의 사업개발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같은 지원들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도 보면 사회보험료만 해도 그 회사 측 부담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경영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사회적 기업이 컨설팅 비용으로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은 이런 거죠.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총 5회 내에 지원 횟수에다 자부담률이 있긴 하지만 5회 내에 그러면 보통 한 회당 한 1,000만 원 정도 또 평균 한 1,500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A라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으면 1년 차 때는 무슨 사회적 컨설팅, 2년 차 때 이렇게 단계별로 컨설팅도 해서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가능하죠. 특히 이제 조달에 신인도 부분에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구매나 수의 계약은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한 우선 구매 수의 계약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들이 제도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혜택도 있죠. 법인세나 소득세 3년간 100%. 우리가 이제 벤처기업 확인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3년 이내 인정을 받았을 때는 5년 동안 50% 감면을 해주고 있죠. 사회적 기업은 3년간 100%, 그 이후는 50% 이런 식으로 시도농세, 면회세 이런 것들도 감면을 해주고 있고 다양한 세제 지원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이제 펀드 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한 온라인상에 오프라인상에 다양한 판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인건비 지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해주죠.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 지원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나 수익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들이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예비는 좀 이런 지원들이 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공공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있고 컨설팅도 금액이 좀 적고 회당 1,000만 원, 회당 1,000만 원까지 회당 1,0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좀 혜택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된 컨설팅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도사 실무 수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관련 컨설팅을 한번 살펴보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형태로 공고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형, 공동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속 성장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해서 경영기술 일반적인 분야들, 공동형은 이제 2개 내지 한 10개,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사회적 기업들을 묶어서 공동 이슈, 공동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공동으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이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부천시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을 모아서 또 일산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을 모아서 공동의 문제들 또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공동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금 최대 5회 연율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신청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 그 계산기가 있어요. 그 엑셀로 만들어진 가격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기업체들의 자부담 비율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그 우대상들이 있습니다. 가점들이 있죠. 사회적 금융을 받고 있거나 또 요즘 사회적 기업들이 경영고시를 좀 그 고민하고 있는데 경영고시 하고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은 좀 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표준형, 지속성장형, 공동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자율형의 지속성장형이 가장 대표적인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는 지원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속성장형은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 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율형 같은 경우는 선정 심사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쟁률도 한 3대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같이 자율적으로 매칭을 해서 같이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이슈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쓰고 또 발표도 하고 그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이 그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기업들의 자부담 비율들도 반영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적인 그 기업 형태이고요. 지금은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이 고용노동부의 인증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이걸 등록제로 바꾸려는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바꾸게 되면 아마 지원 혜택들도
그 사회적 목적 유형에 따라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한테는 인건비 지원, 또 사회서비스 제공형한테는 뭐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그런 변화들에 맞춰서 또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들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실무 수습을 처음 하시고 또 컨설팅 처음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또 좀 비교적 용이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컨설팅 기관에 등록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인증을 활용한 그 컨설팅 시장의 진입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